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간밤 뉴욕 증시 일단 큰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대지수 일제히 올랐고 무역 갈등에 대한 어떤 해소의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간밤 시장 분위기는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지금 바라는 것은 당장 미중 합의라든지 또 관세 협상이 일거에 다 체결되는 것을 체결되면 좋지만 네.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프레임을 조금 미국 정부가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간밤에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죠. 인도에서 인도와 협상을 하는 큰 틀을 합의하고 있다. 결정된 건 아니고 합의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미국은 인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군사적인 안보적인 협의도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이 145% 중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125%의 관세가 지속 가능한 관세는 아니지 않느냐.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협의를 할 거다. 긴장이 완화될 거다. 디커플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결별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양국이. 그래서 이게 협상이 전제된 지금 긴장이다라는 것을 발언해 줌으로써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일단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키웠었던 부분에 대한 시장 달래기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 큰 부담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월 해임 이슈였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을 좀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가 오늘 새벽 때 또 나온 내용을 보니까 파월 해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일단 해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안의 이슈들이 있기는 했는데 오늘 또 말을 바꾸긴 했어요. 일단 이런 시장의 이슈들 저희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해임은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자기가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연준 수장을 자른다. 이것은 해임한다. 이것은 좀 법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는 아마도 지난 2, 3개월간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을 비밀리에 조금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의 특성이죠. 트럼프의 개성이고요. 좀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라라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 파월 의장은 지난번 시카고 경제학회에서도 지금 트럼프 풋 거의 노라고 이제 단호하게 시장을 달래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관세로 인해서 경제는 안 좋아질 거다. 고용은 실업률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트럼프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눈에 까시겠죠. 아무튼 지금 시장의 판단은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해임하지도 못하거니와 해임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국채 시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현상은 국채 가격의 폭락,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하락이지 않습니까? 이런 급격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 해임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고 나간다든지 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오히려 금리를 낮추려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결국에는 장기 시장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말을 안 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은 트럼프의 권력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모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많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조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경기와 물가에 대해서 백악관이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파월 의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해당 발언을 철회하는 모습을 간만 보였습니다. 일단 금리를 놓고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연준의 베이직북 공개도 되고 이제 2주 뒤면은 FOMC 회의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압박은 충분히 줬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연준의 기조를 봤을 때 늘 데이터 디펜던트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의 압박이 강력하게 먹히진 않겠죠. 사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리를 꼭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관세 정책이 현재 불확실성 속에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 이거를 선제적으로 통화 당국이 예측해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마도 신속하게 90일 이내에 주요국 거의 한 30개국 정도의 주요국들이 관세 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하반기의 평균 관세율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3, 40개 국가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타결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강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요. 그러면서 기업 활동은 굉장히 얼어붙을 거고요.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질 거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갈 것은 거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0일 이내에 관세 협상이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 하반기 경기 침체는 어쩌면 따놓은 당상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네. 경기 침체라는 정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IMF의 경제 전망에서도 무려 0.8%포인트를 낮췄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전망보다도.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저는 1% 아래로 갈 것 같습니다. IMF 전망보다 저는 낮게 보거든요. 0.8%나 0.7%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올해 3분기나 4분기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침 국제금융협회에서 미국이 올해 3, 4분기에는 역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런 맥락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준은 금리를 내리겠죠. 네. 저는 올해 3번 내릴 거라고 봅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연말까지, 네, 네. 트럼프가 내리지 말라고 해도 연준은 내릴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고 IMF도 언급을 주셨지만 간밤 나왔던 보고서를 또 확인을 해보면 일단 올해 인플레이션을 4.3%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미국 증시나 국채, 달러의 전망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은 사뭇 좀 당황스러운 금리가 튀고 달러가 약하다. 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오히려 달러가 강해야 되고 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금리는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시적 현상일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는 안 좋아지지만 지금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2025년 경제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네. 2기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거의 1%포인트 이상 2017년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 높은 상태고요. 채권 발행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국가 부채 비율도 GDP 대비 일기 때는 거의 100% 아래였습니다. 지금은 120%죠. 네. 재정 적자 GDP 비율도 일기 때는 3%였는데 지금은 거의 7%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관세가 없더라도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관세가 지금 부각되다 보니까 그것이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을 이탈하는 채권을 팔고 나가는 그러한 현상은 조금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 둔화에 비해서는 금리는 잘 안 떨어질 거고요. 네. 또 기준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내림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은 잘 안 떨어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뭐 급격한 추가 달러 약세를 예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5에서 100 사이에 약보합세, 지금 뭐 한 99니까요. 약보합세가 하반기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러한 환경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고군분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일단 하반기까지의 우려감 일단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 주셨는데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에서도 재차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말 상당히 많은 국가들과 함께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도 뭐 145%지만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만약 관세 이슈가 조금 완화되게 된다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제 네. 좀 뭐 주요 타결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강론에 들어가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JD 벤스 네. 부통령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그 절차적인 그러한 난제가 있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비관세 장벽까지도 같이 네. 다루기 때문에 부가세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주요국 중에서 가장 손쉽게 협상이 미국 입장에서 손쉽게 협상이 될 줄로 생각했던 일본마저도 네. 사실은 조금 일본이 완전히 수그러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조금 미국 마음대로 과연 조금 탁탁 움직일 거냐. 특히 중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중국은 협상하는데 총체적으로 완전한 타결을 하는 데는 2, 3년 네. 걸릴 거다. 트럼프 기간 내내 협상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3개월 이내에 혹은 뭐 6개월 이내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프레임, 네. 전체적인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시장은 조금 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네.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세의 불확실성은 지금이 피크다. 네. 지금이 가장 어려운 불확실성에 지금 시장이 놓여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현실적인 경제, 실물 경제는 네. 하반기로 갈수록 분기가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은 불확실성은 조금 우호적으로 시장에 작용하겠지만 네. 현실적인 실물 경제의 뒷받침, 실물 경제라는 게 결국엔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네. 시장의 상승의 한계, 시장이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간만 백악관이 빠르게 협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기대감을 한층 높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협상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수개월,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하반기 됐을 때 데이터 측면에서도 부진한 모습들이 더 많이 포착될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실제로 4월 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우리나라 대미 수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우려감 저희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올해 1% 성장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IMF가 2% 전망했다가 네. 지금 4월 전망에서는 어제 1%로 조정을 했는데 거의 반을 깎았죠. 네. 1% 성장을 해도 다행이다랄 정도로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일단 전 세계 교역이 굉장히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위축되기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어려운 점 그리고 내수 소비는 가계부채가 꽉 차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 조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토목 경제로 이어져 온 부추겨 왔던 그러한 내수 소비가 가계부채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네. 전체적인 내수 소비가 얼어붙는 거기다가 기업 투자가 일단 가장 문제인데요.
기업 투자가 이러한 관세 협상 상태에서는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하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우리나라 내수 수출 공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협상에 나서서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사님께서는 이번 협상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레버리지 협상 도구가 네.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뭐 조선업도 있고 방위산업도 있고 네. 또 엘래스카 LNG 개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좀 공공재 이런 부분도 전력기기라든지 또 SMR 뭐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반도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미국의 공급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외적으로 미국이 잘 포장해서 모범 사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도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조금 트럼프라는 강적을 만나서 어느 정도는 뭐 줄 건 주고 잃을 건 잃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중에 협상은 조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아름다운 협상이었다라는 네.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협상 이면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고통이 따르는 거죠. 또 설비 투자가 이전된다든지 네. 우리나라의 산업이 공동화된다든지 또 인력이 유출된다든지 우리나라의 공장을 못 짓는 거니까요. 네. 미국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 외 요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국부 유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유리한 협상, 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뼈아픈 협상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또 많이 있는 만큼 기대할 부분은 있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 유출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언급을 주셨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지만 최근 뉴욕 증시 낙폭에 비해서 그나마 국내 증시가 선방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 행렬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족한 가운데 나름의 지수 방어가 나오는 현재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 나눈 뭐 미국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 달러가 약하게 전개되면서 다른 나라 시장으로 조금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조금 그동안 상당히 억눌려 왔던 미국 외 시장에서 네. 주식시장이 약진하는 부분 이런 것에서 외국인들이 좀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는 조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피크아웃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태, 긍정적인 상태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상당히 뭐 미국과 비교하면 PR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적 PR 밴드에서의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픽업해서 바이 코리아를 물밀듯이 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싸질 때마다 모아가는 그러한 국가 증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이러한 달러의 약세 흐름이 연말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몇 수개월 동안은 외국인들이 소폭 그래도 순매수 우위로 조금 전업종을 다 사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실적주 또 장기 소외주 중심으로 한국 주식을 조금 담아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책 국면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도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정책 테마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5천 포인트는 뭐 꿈의 숫자지만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겠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할 거고 비록 성장률은 많이 저조해지지만 네. 성장은 유지될 건데 결국에는 5천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당장의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보다는 먹거리를 조금 이렇게 미리 심는, 나무를 심는 네. 성장률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좀 근간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그런 것을 보고 아마도 장기적인 한국 시장의 비전을 보고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혁신 성장 기업이 없이는 5천 포인트 달성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새 정부가 혁신 성장 기업들을 지원하고 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기업들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5천 포인트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런 잠재 성장률 개선이나 혁신 성장에 대한 노력이나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저성장의 늪에 우리나라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년 박스피를 네. 탈피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4월장 마무리하는 전략들 좀 간략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까지 왔는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4월장은 뭐 이렇게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조금 가시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뭐 올해 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큰 장은 올해는 좀 자산을 지키는 해가 되지 않을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네. 공격을 하는 장이었지만 올해는 좀 수비를 잘해야 되는 장이다. 그리고 한두 차례 혹은 두세 차례 정도 위험이 저는 앞으로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세 정책이 다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다가도 아마 트럼프는 판을 다 깨고 판을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또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또 협상하고 네. 이런 그 협상에 굉장히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그 위험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실적주와 장기 소외주 말씀드렸던 그 투 트랙으로 조금 업종 전체적인 접근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접근보다는 상당히 좁혀서 네. 핀셋 전략으로 좀 세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가 자산 지키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